안녕하세요. 적폐로부터 정의사회 구현 연구가 문경주입니다. 또한 이 국제 모텔 주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계획한 동창회나 또 친구, 또 가족, 여러 관계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포를 찾아올 때는 목포에 대한 인연이 있다고 그럴까? 목포가 가보고 싶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다도 가보고 케이블카도 타보고 그 둘러보는 광경이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고는 여러분의 기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에서 기분 좋은 그런 여행일 때는 보는 것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참 좋은데, 기분이 나쁠 때는 바다는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인데 아무 데나 바다가 다 있잖아. 무슨 자동차 이런 거 서울은 더 많잖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여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는 사이트싱이라고 하나요? 관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 목포가 과연 어떤 곳이냐, 내가 오늘 본 이 목포는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관광을 즐기신다 그러면 아주 뜻있는 관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여러분, 이 목포가 왜 목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포가 무슨 뜻일까요? 저도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전남도청 관계자한테도 목포라는 뜻이 뭐예요? 물어봤고, 목포시청 관계자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별 뜻 없습니다. 그냥 목포가 옛날에 여기서 목화를 많이 심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그 지역의 역사 유추해가지고 궁금해하는 예진분들이 질문에 그렇구나 할 정도의 시원한 답변을 해줬으면 좋을 건데, 목화를 많이 심어서 그랬다는 등 하는 것은 저는 돈 빌리고요 동의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목화를 많이 심었다고 그러면 이 실크가 여기하고 관련이 있어야죠. 그 목화를 많이 심고 삼배를 많이 심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에 우리나라 비단으로서 세계에 알려진 바가 있는데, 목포가 그 중에서 바닷가에서 무슨 목화를 심고 비단을 하고 옷감을 만들고 길쌈을 하고 그런 전통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 쪽으로 유추해서 생각해 본 바도 없습니다. 여러분, 길쌈이 뭐예요? 길쌈이 엄격히 따지면 깁쌈입니다. 깁쌈.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옷이 찢어지든지 하면 깁는다고 그러죠. 옛날에 바늘로 꿰매죠. 깁는다고 그러거든요. 그 쌈은 뭐예요? 깁어서 싼다 이거예요. 몸을 입는다는 말하고 싼다는 말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쌈, 길쌈, 비단을 생산해가지고 옷감을 만들어서 깁어서 싸는 게 길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비단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실크라고 그러거든요. 실크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거 아는 분 별로 없더라고요. 실크가 뭐냐면, 실은 우리 고유의 우리 한민족의 말입니다. 실. 이렇게 가느다랗게 꼬아가지고 만드는 끈, 그 실이거든요. 큰은 뭐냐면 고려가 KOREA 아닙니까? 코리아. 그 코리아가 이니셜 명칭인데, 그 고려 때 우리가 비단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실로 된 그런 비단을 만든다 해가지고 실크 아닙니까? 실크가 고려의 상징하는 그런 우리의 비단 문화의 저희가 세계의 종주국입니다. 목포가 목화를 많이 심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목포는 어떤 거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서남해안 이쪽의 바다는 이 소위 이제 우리는 이 코스탈이라고 그러는데, 코스탈이라는 건 연안이라는 얘기거든요. 큰 바다하고 접해 있는 이런 연안. 근데 옛날에는 큰 배가 없지 않습니까? 조그만 배를 노젓거나 움직이는데 큰 바다로 가면 그냥 태풍 불면 한 방에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지를 바라보면서 항해를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면 그냥 놋대라도 하나 들고 뿅 해가지고 육지로 나와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집념이 인간으로 하여금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항상 육지로
이렇게 가까이 항해를 하죠. 그래서 코스탈 시프라고 하는 건 코스탈 보트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조그만 배를 이제 보트 형태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쪽에가 이제 그 태평양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어업이 많이 발달했죠. 저 위에 사는 사람들도 배를 타고 태평양으로 어업하러 나갔다가 고기를 발견 못해가지고 고기를 빨리 못 잡으면 그냥 거기서 열흘 뭐 20날 한 달 이렇게 묵다가 베란간 태풍이 오면 뭐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남단 최끝자락이니까 이쪽으로 오게 되죠. 이 목포는 바다에 가서 어업하는 그 배들이 나무를 보충해야죠. 옛날엔 나무만 떼서 밥을 해 먹든지 뭘 하는 거기 때문에 나무가 떨어지면 이건 완전히 굶는 거예요. 그 물하고 나무하고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쌀은 떨어져도 조금은 살 수 있어요. 왜냐면 나무만 있으면 바다에서 잡은 고기는 있을 거니까 고기를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고기라도 먹으면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나무가 떨어지면 이거 뭐 생고기를 먹을 수도 없고 에다가 고기를 못 잡으면 나무를 보충으로 오는 이 목포가 이제 나무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목포라고 그러죠. 지금도 나무포라는 상호를 걸고 식당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목포가 옛날에 나무포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했냐 그랬더니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요. 왜 그러냐면 나무 목자니까 당연히 나무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무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목포 시청에 가서 물어봤다 그래요. 이 나무포가 역사적 유래 맞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시청 공무원들이 자기는 잘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나무포라는 식당을 간판을 걸고 장사해도 상관없겠습니까? 하니까 목포시청에서 그 상관없죠.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나무포라는 간판을 걸고 식당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 나무포라는 것을 애초에 상표 등록을 해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나무포인데 이거에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살았느냐? 배하고 관련되는 사람들이 살죠. 노적봉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이 산이 옛날에는 상당히 밀림이 우거졌죠. 사람이 많이 안 사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무를 펴다가 바싹 말려가지고 장작을 만들어 놓고 뱃사람들이 나무를 보충받으러 오면 파는 거죠. 그래서 사방 6장가 이렇게 싸서 말려놓고 그걸 한 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평에 고기 몇 마리, 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물물리게 하는 거죠. 옛날엔 돈, 화폐가 유통이 잘 안 됐으니까. 목포는 나무하고 관련되는 사람이 살았고 두 번째는 바다에서 온 사람들이 고기하고 바꿔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쌀을 어디 육지에서 갖다가 준비해 놓고 있다가 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뱃사람들한테 쌀을 주고 나무를 주고 고기를 받는단 말이에요. 나무, 쌀 주고 고기를 받아가지고 그 고기를 짊어지고 또는 마차에다 싣고 저 내륙으로 전라북도 이쪽으로 농민 많이 짓는 데로 가죠. 보시면 지금 이 시가지는 전부 다 이게 옛날에 바다예요. 이게 바다였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대개 이제 한 번씩 찾아가는 이 갓바위라는 데가 있는데 갓바위를 가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이 갓 모양으로 이렇게 바위가 깎였어요. 그럼 저 높이야 위야. 그런데 지금은 물이 거기까지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물이 거기까지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 높이까지. 그러니까 물 파도에 의해서 돌이 침식돼가지고 가차랑 깎인 거예요. 그럼 그 높이를 산정해서 보면 이 목포에는 지금 있는 이런 시가지는 전부 다 바다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달산이나 노적봉도 저 바다였어. 그러니까 여기는 우선 밭이 없어요. 산 밑에까지 바짝 물이 출렁출렁한데 무슨 밭이 있어? 지금은 밭이 많죠. 바다를 막아가지고 이렇게 농지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을 보면 안 되고 옛날에는 여기가 농사처가 없는 오지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고기를 사람들하고 바꿔가지고 육지에 가서 팔고 쌀을 사다가 중개를 한 거죠. 그 뱃사람들한테 공급하는 거죠. 그 당시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다 보면 석현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석현동이라는 데가 뭐냐면 고개 현자인데 현자가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마차가 다니는 고개예요. 마차를 신라에서 제일 활용을 했거든요. 마차가 어렵게 넘는 데는 전부 현이야. 그리고 마차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데는 영이에요. 우리나라 영이 추풍령, 대관령, 미시령, 한계령, 화령
뭐 굉장히 많죠. 이런 데는 함부로 마차가 넘을 수 없는데요. 그 나머지 현자가 들어가는 데는 전부 다 마차가 완만하게 고개지만 힘들게 넘어다니는데, 쉬운 예로 서울에 가면 아현동, 가련동, 논현동, 유련동, 회현동, 뭐 현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건 다 고개예요. 마차가 이렇게 다니는 그런 고개. 어느 도시에든 현자가 들어가는 데 있으면 그거 다 옛날에 마차가 다니는 길이에요. 호남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있는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석현동이라는 얘기는, 옛날에는 이 목포 본도심 밑쪽에는 전부 다 바다기 때문에 이쪽은 접근을 잘 못하고 배 타거나 접근하지, 나머지는 전부 그 석현동 밑에 그 오늘날 영산호가 있는 데 있죠. 거기까지 마차가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목포 항구는 거기쯤 됐겠죠. 이 근래에 와서 여기 항구가 된 거고. 제가 살고 있는 요 뒤에 목포역이 있어요. 그 목포역이 한 60년 전까지 목포역 앞에 배가 다녔다고 그래. 그러니까 한 5, 60년 전까지도 이런 낮은 지역은 전부 다 배가 다녔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국제파크 모텔, 이것도 이게 바다에다 매립해가지고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파일이 스리트로 만드는 말뚝이죠. 긴 말뚝. 파일이 한 70몇 개를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바다에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집인데도 전혀 균열도 안 가고 멀쩡해요. 만약에 그냥 땅에다 지었다면 이거 다 막 어디 균열 가고 새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여기도 밑에는 전부 다 바닷물에 간기가 쩔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목포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느냐? 신라가 한 4세기 전에는 가야였다가 4세기부터 이제 신라로 됐지 않습니까? 그 신라는 국가 형성 시기부터 진골, 뭐 성골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관등급이 17개 관등급이래. 그 당시는 여기가 마한 땅이거든요. 마한하고 신라하고는 이제 별개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죠. 그런데 서기 646년인가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668년인가요? 고구려를 멸망시키죠. 그러고 나서 신라가 이제 한국 통일하고 나서는 이제 항상 어렵게 살 때는 경계심도 있고 근면성도 있고 부지런히 노력을 해가지고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성공을 하는데, 한국 통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신라가 하늘이 돈짝만게 보이는 거야. 배는 게 없는 거야. 왜냐면 이제 뭐 적도 없고 그러니까 만고강산 아닙니까? 여기는 이제 신라하고 숙적했던 백제 사람들 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백제에는 별 볼 일 없어요. 신라의 모든 국방력이나 경제력, 무슨 경주, 서라벌 일대, 경상북도 대벌 이쪽에만 이제 통치를 하고, 이쪽 전라도 쪽은 그냥 무관심한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놈들이야 죽든 살든 제가 백제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산성을 쌓아가지고 이쪽에다 신라의 주사령부를 설치해가지고 이쪽 사람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이 백제 마한 이놈들의 뿌리가 이쪽에 전라도 살고 있으니까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쪽은 굉장히 아주 그 경계 대상일 뿐 호의 원칙에 의해서 이쪽 사람을 잘 보살필 생각은 신라가 처음부터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특별히 신라에 아부해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만 등급이 신라인들하고 비슷한 대우를 받고, 나머지 일반 서민 대중들은 전부 다 17관 등급이야. 그러니까 최하위예요.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거의 상민 수준에 지원해가지고 죽도록 농사나 짓고 뭐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이래가지고 헐값에 팔아내기고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는 좋아.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뭐 그렇게 살든 어쩌든 백제에서부터 근면 성실하게 살아왔으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서남해안은 해적의 아주 천국이야. 이거 해적이 그러고 집합 쏘고, 그러니까 이 전라도 사람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아다 어떻게 먹고 살 만큼 해놓으면 해적들이 겨울 가을쯤 되면 와가지고 다 털어가고, 젊은 남녀들은 유부녀든 뭐든 성행위 가능하면 다 납치에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거죠. 당나라 어디 서남해안 일대 옛날에 아라비아 상인들도 여기까지 왔거든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땅이야 여긴. 그렇다고 어디로 갈 데도 없잖아. 신라 쪽에 가야 뭐 거기가 낮은 그 하인들이니까 더 박해받고, 그래도 모여서 죽기 살기로 어떻게든지 외적들하고 싸워서 이기든가, 외적들이 착산으로 도망가서 숨던가, 쉽게 얘기해서 눈이 반짝반짝 들어가고 막 용감무쌍한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쪽에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좀
뭐 시원찮은 사람 다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아주 적었겠죠. 제가 이 목포에 와서 이렇게 보면 이쪽 호남, 이 전라남도 남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사람들하고 틀린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대개 뭐냐면 외놈들이나 무슨 다른 나라 놈들이 해적들이 와가지고 가정 부인들을 겁탈해가지고 옛날엔 피임시설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그 아이를 낳는 거야. 그래서 또 키워요. 사람은 자기 자식에 대한 본능적으로 이제 테이크케어로 보죠. 그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오다 보니까 가끔 그 후손에 그 DNA가 잠재되어 있다가 그런 사람들, 일본 사람 같이 생긴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 같이 생긴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이쪽에 와서 보면. 그런 게 다 그런 영향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800몇 년도에 장보고라는 청년이 태어났는데 여기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진취적이고 욕망이 뛰어난 사람이야. 이 상황을 보니까 여기서 내가 17 관등급으로 산다면 죽을 때까지 농사나 짓고 뭐 이렇게 하는데 농사 짓고 뭐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지어놓으면 해적들이 다 들어가고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 내 자식이 해적한테 잡혀갈지 마누라가 잡혀갈지 이게 뭐 도저히 여기서는 희망이 없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이 땅을 벗어날 거야. 그래가지고 정년이라는 자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둘이 당나라로 망명을 했다 그러죠. 망명해서 뭐 근근히 거기 가서 떠돌아다니면서 밥도 얻어먹었을는지 모르고 하여튼 노가다 뭐 어디 가서 일해야 밥 먹으니까 뭐 품팔이도 오고 별짓 다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해적의 문제는 동북아시아에서 뭐 또 한반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중원도 문제가 돼. 아직 뭐 대적 천주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당나라에서도 이거 해적을 소탕하고 지키는 군사를 창건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군대를 창건하는데 공고가 붙었어요. 근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등급도 필요 없고 국적도 필요 없고 단지 해적하고 맞서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은 와라. 군사로 대접을 해주겠다. 장보고가 이게 보니까 기가 번쩍 뛰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신라에서 온 장보고라는 사람인데 나 무령군에 입대하겠어. 나라의 그 해양을 지키는 군대가 무령군인데 한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 근데 장보고는 다행히도 이 신라에 있을 때 활을 기가 막히게 잘 쏘아서 뭐 까치도 잡고 꽁도 잡고 뭐 궁복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활도 잘 쏘고 뭐 이거 칼도 연습하고 뭐 이래가지고 10년 만에 무령군 중소장이 됐어요. 이 중소장이라는 건 대장이 있을 거고 무령군 중에서 거의 중간 등급에 올라간 것 같아요. 말하자면 부사령관쯤 되는 것 같아요. 경상도일 때는 신라에서 잘 지키니까 거기는 해적들이 와서 납치 못해가니까 이 만만한 서부, 전라도, 충청도 이 사람들 잡아다가 그 당나라에서 막 채찍질로 일을 시키고 여자들은 그냥 이놈이 데려다가 주물르고 이놈이 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성놀이개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장보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전라도 청년 아니에요? 그게 보다가 여보시오. 내 고향이 신라예요. 지금 당신네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내 고향 사람들이야. 근데 나는 당신네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해양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 고향 신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걸 내가 보고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풀어주시오. 그러니까 장보고보다 파워가 약한 사람들은 뭐 아니면 또 좋은 사람들은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풀어주는데 산동반도의 그 내버려진 땅에다가 신라인들을 풀어주면서 여기서 너희들 제주껏 농사져서 먹고 살아라. 이제는 너희들은 당당히 당나라 사람하고 똑같은 지위를 갖는 사람들이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다 짝을 맺어가지고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어. 그렇게 해서 당나라에다가 산동반도의 법화원이라는 그 땅에 소위 이 신라인들 소원을 만들어준 것도 장보고야. 그런데 자기보다 파워가 약한 사람한테는 그게 먹혀 들어가는데 당나라에도 이제 높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 자식이 신라에서 온 놈이 이거 저기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인마 네가 네 할 일이나 잘해. 너는 자식아 바다 지키는 게 내 일이잖아. 당나라의 내정에 대해서 해석할 권한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면박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보고가 이게
신라에서 이렇게 잡혀오는 전라도인들이 숱하게 많은데 이거 뭐 산동반도만 이 사람들이 있겠냐. 일본어도 갔을 거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사가지고 저 유럽 쪽에 뭐 부호들한테도 팔아넘겼을 거고 많을 텐데 이거 내가 여기서 한가하게 남의 나라의 해양이라 지켜주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역시 전라도 청년다운 생각이죠. 이 사람들이 신라로 귀국해요. 42대 흥덕대왕직인데 흥덕대왕을 만나는데도 그 사연이 길어. 근데 제가 당나라에 가서 이렇게 무령군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해양을 지켜서 해적들을 제압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신라의 신민들이 숱하게 이 당나라에 잡혀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울분을 못 견뎌서 왔습니다. 제가 이 해양을 지킬 테니 1만 명 정도 모병 권한을 저한테 주세요. 해양을 관리하면서 상선들한테 관세를 받아서 군사를 먹여 살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남는 돈을 대왕님께 상납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흥덕대왕이 속으로 이게 참 괜찮은 제안이네. 그렇게 하라고 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 역사가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장보고한테 신라의 42대 흥덕대왕이 군사 1만 명을 줬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우리나라의 역사가들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역사의 줄거리가 하나 있으면 거기다가 막 살을 붙이고 어쩌고 해가지고 지 나름대로 소설을 써가지고 막 책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수도 하고 대학 강의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장사꾼들이에요. 거짓말 장사꾼들. 여러분들 다 쏘아왔죠. 뭐 교과서에도 그렇게 쓰고 다 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다 쏘았잖아. 우리는 역사를 생각할 때 상식을 대입해야 돼요. 흥덕대왕이 군사 1만 명이 있으면 자기가 누구를 시켜서 해양을 지키지 왜 해양을 못 지키고 일부러 전라도 사람들은 열어줬나 해적한테? 아무리 신라가 나쁘다고 해도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야. 지킬 형편이 못 되니까 못 지킨 거야. 그런 사람이 군사 1만 명을 장보고한테 줬다? 그래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장보고한테 군사 먹을 식량도 줘야 되잖아. 그리고 녹봉도 줘야 되잖아. 근데 신라가 녹봉 주고 식량 주고 흥덕대왕이 줄 형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와. 그럼 두 번째로 설사 흥장보고한테 군사 1만 명을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장보고가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군사를 받았다고 쳐. 장보고는 어떤 사람이에요? 17기 관등급이잖아. 무령군 중소장 했다는 건 당나라에서 얘기고 신라에서는 관등급 저 밑에 상민이야. 그런데 신라에서 군대를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라도 일대는 군대가 있지도 않으니까 그 경주 일대에 있는 그 신라의 내력군을 주는데 이 내력군대라는 건 그거 목에 힘주고 얼마나 거드름 피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런 놈들 주면 장보고가 당신들은 오늘부터 나의 지휘를 받는다. 그리고 여기서 준동호는 일본을 비롯한 여진, 말갈 이쪽에 당나라 포함해서 이 해적들이 아주 수도 없이 많은데 이 해적들을 물리쳐야 된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 알았나? 뭐 이렇게 지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최소한 관등급이 10등급에서 뭐 이쪽 저쪽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이 자식이 웃기는 놈이네. 이거 10관등급짜리가 누구를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야. 이 자식이 이거 아주 간이 애 밖으로 튀쳐나온 놈 아니야? 이런 미친 자식이 있어. 뭐 이러고 그 장보고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면 장보고가 만약에 신라 군인들을 받아줬다면 그놈들한테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야. 무슨 그 사람들을 장보고가 무슨 재주로 그래? 뭐 힘으로? 힘이면 너 1만 명하고 혼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거는 안 되고 계급 서열로 이게 따지는데 계급 서열에서 안 되는데 장보고가 그걸 받아서 뭐겠냐고. 그리고 장보고는 그 자기 생각이 있는 거야. 흥덕대왕한테 군사 1만 명 모병권을 받아가지고 전라도로 당연히 왔죠. 완도 지방에 해가지고 특히 목포, 해남, 진도 뭐 이쪽에 나주, 장흥, 진 뭐 이쪽에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나는 당나라로 망명해가지고 무령군 중소장까지 해서 해양을 지켜 경험자인데 양민들이 잡혀서 당나라에 와가지고 감옥에 사는 걸 내가 직접 보고 왔어. 여러분 중에서 해적한테 뭐 잡혀간 사람 뭐 본 사람 있어요? 나도요. 친구 뭐 갑돌이도 잡혀갔어요. 몇 년. 김씨네도 잡혀갔어요. 박씨네도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사를 몰라요. 뭐 그 수두룩하죠. 장보고가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이웃이 잡혀가고 죽도록 일해가지고 뭐 벌어놓으면 그놈들이 다 뺏어가고 내 가족을 납치해가고 이런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신라는 내륙을 지켜서 저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고 나를 따르시오. 그리고 나와 같이 이 해양을 지켜가지고 해양에서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 몫을 하고 우리 그 상인들한테 관세를 받아가지고 우리 생활비 챙기고 나머지는 신라에다 상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대를 조직해서 우리도 사람답게 삽시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젊은이들이 나요, 나도 갈 거예요, 나요, 나요. 그래가지고 구름대처럼 몰려오죠. 그래서 장보고 부하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장보고는 한 10여 년 동안을 잘 지냈는데 신라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흥덕왕이 죽은 왕을 이어받을 사람이 누구냐면 김재룡이라는 사람하고 김균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균정이는 삼촌이고 김재룡인 조카야. 이미 삼촌하고 조카하고 피 터지게 싸우다가 조카가 삼촌을 암살해버렸어. 그리고 지가 왕이 돼서 43대 왕이죠. 김균정의 아들이 김우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우리 아버지도 죽인 저 김재룡 이놈이 나를 가만히 놔둘 이유가 없어. 나도 죽일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걸음아 나 좀 살려라 해가지고 완도로 도망가죠. 그래서 장보고 장군 보고 장군 나 좀 살려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한테 암살당했는데 나도 죽일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장보고가 딱 보니까 딱해. 알았어. 여기서 안전하게 지켜드릴 테니까 우리하고 같이 지냅시다. 그러고 얼마 있는데 내시어는 놈이 그 민해왕인가? 뭐 이놈이 김재룡이를 죽이고 지가 왕이 돼버렸어. 김우징이가 장보고 밑에서 가만히 그 소식을 듣고 생각하니까 딱해 이게. 그래서 장보고 장군한테 나하고 좀 긴히 의논할 일이 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저 신라의 왕실 하는 짓을 보니까 저것들이 지금 개판하냐. 그러니까 당군의 군사 5천만 주시오.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신라 그 트러블의 그 어영군들 다 들러엎고 내 왕을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장보고가 역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신라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사 5천을 드릴 테니 저한테도 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17관등급으로 이렇게 끝까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딸을 왕실에 시집을 보내는 형태로 해서 저한테도 등급을 좀 올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김우중이는 그게 뭐 좋고 나쁘고 따질 겨를이 없어. 그렇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군사 5천 주시오. 인기가 많고 싸움 잘하는 부하가 하나 있는데 그 염장이라는 놈, 이놈한테 군사 5천을 주면서 지금 신라에는 강진하고 나주까지 걸쳐 있는 그 서부 지역 사령부가 거기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쪽에서 무슨 반란이 일어나나 그런 걸 감시하는 일종의 보안부대다. 그러니까 완도에서 바로 경주로 치고 들어가면 이놈들이 뒤에서 출격을 해가지고 신라 수도 방어부 있고는 이쪽하고 양쪽에서 몰리면 노염장이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나주에 있는 군대를 말살시켜버리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신라로 가. 그 은밀히 가야 돼. 왕을 갈아치웠어요. 그런데 그 3년 후에 장보고의 군사 5천 명 가지고 와서 왕을 바꾼 그런 상황에서 장보고가 흥덕대왕을 만났을 때 군사 1만 명을 줬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이 역사가라는 대부분 무슨 역사의 진실 이런 거 안 따져요. 지가 이거 해서 국민을 속여가지고 흥미를 좀 끌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출세할 수 있나 이것만 따지거든. 우리나라가 왜 지금 이태원 사건이라고 이런 걸 하는지 압니까? 전부 그 정치하는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자기하고 이해관계에 의해서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장보고가 왕을 바꿨는데 이 염장이라는 놈이 신라에 가서 지가 왕을 바꾸니까 딱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나도 이제 왕을 바꾼 사람이야. 앞으로 장보고 저놈하고도 내가 거리를 둬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아주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신라에서. 군사 5천 가지고 신라를 다 들었고 왕이 있으니까 그 뭐 아주 하늘이 그냥 엽전만큼 보이겠지. 그러고 있는데 이 신무왕이 김우정이가 한 1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염장이 별하니까 이게 앞이 캄캄한 거예요. 보고한테 문안 인사도 한번 제대로 사람도 안 보내보고 그랬는데 여기 있다가는
후임 그 상황인데 그 사람한테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천상 그 장보고한테 가야 되는데 쪽팔려 어떻게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신라 왕실에서 그 눈치를 채가지고 염장 보고 너 그러지 말고 장보고를 암살해라. 그러면 그 군사가 지금 얼마인지 몰라. 한 10만 명은 넘을 것 같아. 근데 암살하면 너한테 한 1만 명만 내가 주고 그 바다를 지키는 그 권한을 너한테 줄 테니까 장보고 부하들은 전부 다 제거해 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염장이 이게 무슨 하늘에서 동화중에도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가지고 장보고한테 형님 제가 신라에 가서 그냥 이렇게 고생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야 형님한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를 거둬주시자고 멍 울고 이제라 그 장보고는 이 전라도 사람들이 순진한 게 탈이에요. 장보고는 그래 잘 왔다. 내가 그동안에 네가 연락도 없고 그래서 좀 섭섭했었는데 이렇게 왔으니 반갑다. 우리 밤새 마시자. 그래서 둘이가 밤새 마시는데 장보고는 그냥 기분 좋아서 왕창 마셨지만 염장 이놈은 마시는 척하고 배에다 질질질 다 붓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장보고가 먼저 골아 떨어져가지고 쓰러지니까 그냥 칼로 난도질해가지고 장보고를 암살했잖아요. 염장이. 그러고 나서 그 후로 군사를 점검해보니까 장보고는 이 연맹체예요. 이게 장보고가 청해진에다가 무슨 군사를 십몇만 명을 이렇게 주둔한 게 아니라 각 지역의 연맹체에 있는 군사들을 종합해보니 내가 청해진의 주인이 됐으니까 나를 따르라 하니까 지금 저 국힘당에 가 있는 친일 잔당들 한 30% 있거든. 이런 식으로 한 30% 정도는 예, 염장과 칼을 앞으로 잘 마시겠습니다 하고 따르는데 나머지 70%는 이 전라도 진짜 전라도 청년들은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야. 우리는 1사2군 안에 장보고 장군과 더불어서 선해면에 목숨을 걸어서 이렇게 지켜왔는데 지금 와서 저런 나쁜 놈한테 내가 충성을 해? 난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신라에다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염장이 이거 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10만이 넘는데 저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놈들이 신라하고 둘이 합의하다가 그놈들한테 여러 딴 얘기 할 거 없이 왕명을 내려가지고 합법적으로 죽이는 방법을 택하자. 당시에 우리 한반도의 충청북도 제천에 가면 의림저수지라고 있어요. 삼한시대부터 있는 큰 저수지야. 그리고 전라북도에 벽골제 저수지가 있어. 삼한시대부터 역시 큰 저수지. 그런데 벽골제 저수지는 이게 워낙 여기 농토가 넓고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국가 명령으로 이 젊은이들을 소집해가지고 한 4, 5년 만에 한 번씩 준설공사를 하는데 준설공사를 아마 아주 그냥 정말 힘든 지게로다 그 안에 토사 밀려온 토사를 다 퍼내야 되는 거예요. 염장하고 신라하고 둘이 짜는 게 장보고 부하 10만 명을 거리 보내가지고 막 때려 죽이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봤단 말이에요. 장보고 부하들 염장 안 따르는 사람들을 차출해가지고 너희들은 우선 꼴제에 가가지고 그 저수지 준설공사를 해라. 그러니까 장보고 부하들은 차라리 염장 저 새끼한테 명령 받는 것보다는 신라가 그래도 국가의 명령이니까 국가의 명령을 받고 우리가 저수지 공사 하라고 하니까 가서 하지 뭐. 까짓 묻을 거 있어. 그래가지고 저수지 공사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벽골제 저수지가 오늘날 김제거든. 오늘은 저수지 아니죠. 오늘날은 옛날에는 김제 저수지가 똥만 한 10리 정도 된다 그래. 무지하게 말이야. 여행자에 나도 10리 다 걸어서 가진 못하고 한 중간쯤 가다 다시 돌아가는데 그런데 좀 힘들다고 시임은 그냥 깨부린다고 때려서 죽이고 뭐 이래가지고 하루에 수십 명씩도 죽어나가. 그러니까 장보고 부하들이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일당 한 30, 40명은 그냥 맨손으로 때려 눕힐 사람들이거든.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이 이게 진설공사를 빙자해서 자기 장보고 부하들을 다 때려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라의 이 전라도 청년들이 약자네요. 야, 우리 여기 있다가는 다 맞아 죽겠다. 저놈들 때려 눕히자. 근데 옛날엔 그게 가능한 게 걔들이 무기라는 것은 활하고 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활하고 칼하고는 이 장보고 부하들도 걔들보다 훨씬 더 잘 쓰거든. 관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적들하고 싸운 그 저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 다 해치고 도망가자. 왜냐하면 지금은 못 도망가요. 지금은 총을 쏘고 태포를 쏘고 헬리콥터 쪽 가지고 쏘니까 안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다 때려 들러엎고 내 팀은 그걸로 끝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개성에 있는 왕건의 아버지 왕룡이 운영하는 상단으로 대거 도망가고 또 강원도 김순식 상단이 있어요. 강릉에. 그 누구냐면 그 사람은 신라의 그 왕을
이제 선발하는데 그 왕이 죽어가지고.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왕으로 이제 지명을 받았는데 마침 그날 비가 뭐 엄청나게 와가지고 그 황룡강이 물이 불어서 도저히 3일 동안인가 건너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신라 조정에서 저 사람은 왕으로 지명은 했지만 하늘이 이렇게 비를 오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왕으로 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웠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난 왕 후보까지 올라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라에 그냥 살면 저놈들이 죽일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서 해가지고 강원도 강릉으로 도망가서 상단을 차려가지고 장보고 부하고 연맹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뭐 김원창의 난인가도 일으키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신라에 완전히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잖아요. 그 왕룡도 신라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왕룡 사단에 가서 대거 살아남았고 그 강원도 김순식 상단에 가서 거기도 많이 살아남았는데 그 가장 거기서 중요한 게 누구냐면 복지겸이하고 박수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왕건의 지금으로 말하면 실장인가? 뭐 왕건을 끝까지 뽑히는 사람인데 왕건 아들까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도망가서 이제 살아남았는데 신라의 그 국력이 점점 쇠퇴해가지고 이 호족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 뭐 바다에서도 순천 마로산성의 박영교, 여기 영산강의 오다련, 여기 앞에도 능창, 강원도 김순식, 경기도 인천 쪽에 유천공, 뭐 이렇게 많고 내륙에도 엄청 많아요. 내륙에도 광주의 지원이, 경기도 그 죽주산성의 기원이, 이건 지원이고 기원이, 그리고 강원도 원주의 양길이, 뭐 이런 육지에도 진선, 경동 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신라가 점점 부패해져 가지고 이게 국력이 쇠해질 때 그 호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왕건이 이제 바로 해가지고 궁예하고 이 권력 싸움하다가 궁예가 막 이상한 정신병자 비슷하게 그냥 사람을 의심해가지고 뭐 사람을 죽이고 어쩌고 그러는데 왕건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세력이 있어야지, 세력이 있어야 뭔 왕을 하든 뭔 권력을 잡든 하지, 세력이 없고서는 이 궁예한테 언제 어느 칼에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왕건이 고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세력이 없으니 어떡하나 하고 고민을 하는데 왕건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 상단에서 지키던 이 전라도 청년들이 생각난 거예요. 이 장보고 부하들이죠.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한 몇백에서 1000명 정도씩 가지고 와야 상단을 부지하지, 그렇다면 상단이 못 견뎌요. 왜냐하면 해적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해적으로부터 이겨야지, 지면 그 상단이 다 해적한테 다 털리는 거예요. 아버지 상단에 와 있는 전라도 청년들이 무지무지하게 용감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장보고한테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 염장한테 죽을 고비를 남기고 거기 갔으니까 모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제 왕건 상단을 도운 거죠. 그러자 이제 그 사람들은 나이가 들으니까 그 아들들을 데리고 다니며 키워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후계를 이뤄가지고 아버지 부자간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특징이 장보고 부하들은 이게 염장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이렇게 도망다니다 보니까 어디 가정을 못 꾸려요. 어떤 여자하고 살다가 아들이나 뭐 남은 걔들이 이제 살다가 마누라는 잘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디로 다 신발 거꾸로 신고 어디로 간 거지.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다니며 키워가지고 한마디로 그 복지겸하고 박수리라는 사람이 강원도 김순식 상단에서 그 주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여름에는 뱀, 개구리, 두꺼비 뭐 이런 거 잡아먹고 살고 겨울에는 구걸하러 다니고 뭐 이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근근히 살아남은 거예요. 그 2세가 아주 그냥 어려서부터 온궁하게 살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은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일당 10은 할 수 있는 양골들만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자기 아버지 밑에서 개성 그쪽을 막 지키는, 개성이 큰 상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여진, 말갈, 뭐 중원 이쪽에 그 다 뭐 인삼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개성상인이 아주 유명한 데거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고 떠올리니까 내가 살아남는 길은 전라도 청년들을 내가 흡수해야 되겠다. 왕건이 궁예한테 가죠. 그래서 형님, 제가 전라도의 견훤이를 좀 손봐야 되겠습니다. 궁예가 자기는 이제 충청 경기도 농민군이죠. 그건. 뭐 군인이 어디 있어? 그거 의사가 없어서 안 돼. 그러니까 왕건이 형님,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전라도 일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신라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 해적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실제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적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기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형님이 데리고 있는 이 육지 군인들을 데려가면 아무 필요 없어요. 가가지고 배에 가서 그냥 파도 몇 번 치고 그러면 이건 다 집에 돌려주면 이럴 텐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세워놓고 저희 아버지 상단에 있는 저희 상단 지키는 그 해양 수비 경비대 그리고 대 처갓집 유천궁 장인이 거느리는 거기 전라도 청년들 뭐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제가 해치워가지고 그 견훤 이놈이 그 당나라, 베트남, 뭐 월나라, 무슨 오나라 이런 데하고 무역을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후백제를 자꾸 지금 이룩하고 있는데 무역 루트를 끊어버리겠어요. 자금줄을 끊어버리면 견훤자가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저 견훤 형님이 쉽게 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냥 놔두면 저놈이 그 자금 풀어가지고 막 후백제를 왕성하게 일으켜놓으면 형님이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형님을 위해서 저는 그 목숨을 걸고 와서 제가 그 평정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궁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왕건 저는 내가 굉장히 의심했는데 생각이 다른데?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왕건이 그 배를 타고 여기 와가지고 그 전부 전라도 춤춘다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물어봤어. 누구를 치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약한 게 나주의 그 오다리언이 좀 약합니다. 앞에도의 능창은 섬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일당 100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섣불리 건드려가지고는 절대 안 납니다. 그 사람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일단 오다리언을 먼저 치시죠. 그리고 영산강이 그 무역 루트입니다. 그 왕건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알았다. 그래가지고 영산강을 치고 올라가서 오다리언을 쳤잖아요. 그래서 오다리언을 항복을 받고 그 오다리언이 딸을 왕건이 뭐 이렇게 했잖아. 50인이라고 하죠. 그 여자하고 이렇게 성관계를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왕건이 나중에 마누라 27명인가 왔는데 그때까지는 첫째 마누라가 경기도 유천궁의 딸 유시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첫 번 장가를 갔는데 기왕이면 애를 낳아도 첫째 부인에서 낳아야지 둘째나 이런 데 낳으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와중에서도 사정할 땐 방바닥에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시부인이 이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이 남자가 이게 바람둥이도 아니고 이상해. 왜냐면 자기한테 해가지고 자기의 씨를 나한테 받을 생각을 하고 밖에다 내버려. 그러니까 그 50인이 얼른 그걸 손으로 쓸어 담아가지고 넣었다잖아, 자기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왕모야. 첫 번째 왕건의 아들이야. 왕건이 나주가 처가 된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궁예를 치는데 어떻게 치냐면 도저히 그 궁예 개노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전라도 세력을 내가 이제 흡수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도의 능창을 제압해야지. 능창을 그냥 놔두고 는 아무것도 못해. 능창이 후백제 견훤도 칠 거예요. 그러니까 능창은 막아야 돼. 그 능창을 치기 위해서 이제 오다리냐고 수거해가지고 알아보니까 능창이 수달 장군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갈초도에 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본가에 간다고 그래. 그 배 타고. 그때는 군사도 안 거느리고 부관 한 서너 명 데리고 간다. 그걸 알고 부하들을 특공대로 선발해가지고 갈초도 가는 바다에다 낚시꾼으로 가정하고 한 일주일을 밤낮으로. 그러니까 어느 날 밤에 능창 장군이 배를 저어가지고 이제 그 갈초도 자기 집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덮쳐가지고 잡았단 말이야. 잡아가지고 그냥 바로 압송해가지고 궁예한테 보냈어. 그러니까 궁예가 그걸 봤더니 그냥 신바람이 나가지고 이거 왕건하고 난 확실히 너를 믿은지. 이게 딴 놈 같으면 그냥 목을 쳐가지고 그 피 질질 나고 구더기 나오는 그 목을 배달해가지고 궁예한테 갖다 주고 형님 제가 이게 능창 잡았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을 그냥 장군급이니까 제가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 궁예한테 선체로 보냈으니까 궁예가 신바람이 나가지고 그 능창 보고 야 이 새끼야 네가 뭐 대권을 꿈꿔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 같으냐고 인마 내가 있는데 네가 막 감히 뭐 기고만장하게 이렇게 하고 막 그 능창 얼굴에다 침도 받았다고 그래요. 왜냐면 옛날엔 자기 적수를 잡으면 그 사람 얼굴에다 침 받는 게 최대의 모욕을 주는 거래. 지금도 그렇죠. 침 받으면 모욕당하는 거 아닙니까? 한참 그 조롱하다가 능창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니까 왕건은 아유 우리 형님은 어쩌자고 인재를 몰라보고 그래. 그 능창이 얼마나 훌륭한 장군인데 그걸 잘 해가지고 자기 부하를 만들 생각해야지. 그래가지고 힘을 합해야지. 그걸 죽이는 게 말이 되냐고. 우리 형님 왜 저렇게 하는지 몰라. 막 이래가지고 그냥 아주
통탄을 하고 이러니까 그게 소위 언론 플레이라는 겁니까? 그게 정치력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부하들이 능창 부하들한테 그걸 전한 거예요. 우리 왕건 장군이 그 너희 능창 장군 그 죽은 데 대해서 막 엄청 지금 아까워하고 그 훌륭한 인재를 그렇게 했다고 막 그러니까 지금 아주 우리 왕건 장군이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다고 그러니까 능창 부하들이 왕건이 잘 납치했다고 그래서 이걸 왕건을 어떻게 해치울까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미 능창은 죽었으니 그 왕건은 뭐 원한이 없잖아. 왕건은 일단 잡아서 궁예한테 보내는데 궁예 그 자식이 죽였으니까 그거 왕건이 지금 속상해 한다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어차피 장군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그 왕건 장군이 우리 능창 장군이 그렇게 훌륭하다는 걸 알아봤다고 그러면 사나이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그랬어. 우리도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왕건이 그렇게 훌륭한 장군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가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왕건을 보피는 건 우리도 알아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항복하자. 이래가지고 왕건한테 항복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전라도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왕건한테 다 온 거야. 결과적으로 이 세력을 가지고 나중에 궁예를 밀죠. 여러분 그 드라마 어디 보면 나주의 오다리언이가 이 막 배로 이 전라도 청년들을 싣고 가는 거 봤죠? 그 왕건한테.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암암리에 이제 전라도 친구들을 개성으로 올려보냈죠. 그래서 궁예를 쳤는데 궁예가 이제 거느린 군사는 충청도 오고 경기도 군사들이에요. 근데 궁예는 어떤 전략을 썼냐면 왕건의 아버지가 옛날에 개성으로 도읍을 정하라고 해서 초청한 적이 있거든. 근데 거기 가니까 왕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기왕 개성이 오셨으니까 우리 아들을 개성 유수로 발령해 주시오. 개성 유수가 뭐냐면 개성 시장이거든. 말하자면 서울시장, 서울시장이면 서울시장, 목포시장, 목포시장이지. 근데 궁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개성이 왕건의 바운다리고 거기 가서 왕건이 시장을 시켜주면 이거 자기는 완전히 왕건한테 포위돼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왕건한테 바치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고. 궁예가 머리 돌아가는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철원인가 어디가 태봉인가 뭐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읍을 정하면서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충청도 사람들 1,000호를 그걸로 이주시켰어. 철원에 그 인구가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도의 인구가 많아잖아요. 그러니까 궁예 그 아류라는 것은 완전히 그 기반이 충청도 사람들이에요. 충청도 사람들을 그걸로 이제 이주시킨 거예요. 궁예가 왕국을 세웠는데 왕건이 그 지금 안 치면 못 쳐 이제. 그러니까 왕건이 계획을 짜가지고 이 나중에 그 오다리 언니가 백길로 이제 사람들을 실어 올려가지고 임진강으로 치고 올라가서 경기도 파주에서부터 이제 궁예하고 이제 싸움이 나는데 전라도 청년들은 못 당하죠. 이 육지에서 농사짓던 이 순박한 사람들은 이 해양에서 해적들하고 단련된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뒤에 이제 전부 지휘자로 돼 있고 그 나머지 아들들이 이제 한참 기구만장하는 그 병사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경기도 파주에서부터 궁예가 대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주가 본래 패할 패자 주군이 패했다고 그래가지고 패주야. 근데 이제 후세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깨우칠 파자에다가 공을주자 써가지고 이제 파주로 바꿨는데 거기서부터 치고 들어가가지고 산정호수를 가서 견해가 이제 숨어 있는데 전라도 청년들이 특공대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참 궁예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역사 어떻게 배웠어요? 궁예가 뭐 왕건이 거세했다는 얘기를 듣고 뭐 삼방산으로 도망가서 어디 밖에 가는 농부들한테 가지고 뭐 밥 얻어 먹으려고 갔다 농부가 때려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우리 여러분이 배운 역사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는 이 전라도 청년들이 가서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궁예를. 궁예를 죽이고 나서 이제 왕건이 왕권을 쥐면서 여기 나주에 있는 50인을 모셔다가 여기 나주에서 출생한 왕무라는 그 둘째 부인에서 난 첫째 아들 이 사람을 해대 해정대왕으로 세웠는데 이러면서 왕건 밑에는 완전히 전라도 사람들이 가서 딱 잡은 거예요. 전라도 정권이 이게 명실상부한 코리아를 개국한 고리아야. 그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우리 코리아 세계가 이름나는 이 코리아를 개국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전라도 이 목포권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 내가 목포의 뒤에 그
아페도라고 그랬죠. 아페도가 무슨 얘기? 누른 앞자 바다 해자. 바다를 누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장보고가 개설한 청해지는 무슨 뜻입니까? 맑을 청자 바다 해자. 바다를 맑게 청소한다 이거. 뭘로부터? 해적들로부터. 그런데 이 아페도의 능창 장군은 한 수 더 떠서 나는 바다를 완전히 제압하겠다. 누르겠다.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능창 장군. 이 사람 밑에는 이 지금 천사섬이라고 하는데 그 건장하고 바다를 무대로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 부하로서 대단한 조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후백제에 열었던 그 견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 신라 영부군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장보고 죽고 나서 해양 지키라고. 지키긴 지가 뭘 지켜. 그 마로산성이 박영규한테 뇌물 받아먹고 그렇게 그 술이나 처먹고 그러고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박영규가 자기 딸을 첩인가 뭘로 줬죠. 그리고 사돈관으로 얽히면서 박영규가 내가 돈을 달 테니까 형님이 거사를 일으키셔. 그러니까 얘네가 군인이 어딨냐. 그러니까 군인 형님 얼마 5천인가 얼마 가지고 간 거 있잖아요. 그 군인에다가 지금 광주에 지원이라는 사람이 그 호적인 댁도 군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해양무역 그러면 육지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잖아. 그럼 그 사람이 지금 판매책이야. 그러니까 그때 무역은 배들 전부 오잖아요. 오다리에 있는 거 다 광주 지원이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도 많고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뒷돈 대줘가지고 그게 끄떡거리고 후백제를 일으키다가 나중에 이제 사라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그 전라도 청년들이 가서 이제 그 정권을 다 잡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충청도고 경기도고 이거 불만이 많아. 왜냐면 전라도 저 남쪽 애들이 와서 다 잡고 있다고. 그리고 특히 충청도 사람들은 이게 사활을 걸고 왕건을 해치워야 되는 거예요. 고려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당시에 1,000호면 보통 1호당 그 당시에 한 100명 정도 하인을 거느리는 이런 중추 세력들 충청도 사람들 거의 다 차출해가지고 1,000호를 철원으로 옮겼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도를 건설하는데 거기 한 달랑 서너 식구, 네 식구 사는 가난뱅이들을 데려갑니까? 전부 하인을 100명씩 거느리는 부자들, 부호들만 가지고 충청도 부호들이 다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려가 철천지 원수야. 그리고 전라도도 원수가 되죠. 왜냐하면 그 고려를 전라도가 일으켰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주 일을 갈다가 궁예가 죽자마자 나군 장군이던 환선길이가 충청남도 홍성에서 반란을 첫 번째 일으키고 두 번째 공주에 사는 이은함이가 일으키고 세 번째 지인선, 경동 수십 건이 충청도에 일어나는데 어디서 일어나냐? 공주 위쪽하고 차연 이남 그 중간에서 일어나. 그 차연이 어디냐면 백제를 멸망시킬 때 그건 얘기가 길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춘추가 나제 연합을 만들어가지고 백제 땅 경기도 당항성 어디냐면 화성시 서신면 남양만 거기가 당성을 만들었는데 경주에서 그 당성까지 마차를 운영한 사람들이 신라가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최초의 한반도 관통로를 만들어가지고 마차로 짐을 싣고 가지고 당나라하고 무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라는 무역로가 백제가 맡고 있으니 못 오는 거야. 옛날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스탈이라는 것은 바닷가로 이렇게 배를 놓져서 가는 데인데 여기 백제는 맡고 있으니까 이쪽에 통과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신라가 아주 노심초사하던 것을 백제가 비틀비틀하는 사이에 당항성 만들어가지고 마차를 여기 인천 화성시 서신면 남양만까지 실어날린 거 아니에요. 모든 물류의 집합지가 어디냐면 충청북도 음성군 대사면이라고 거기가 마이산 밑에 화봉고개가 있는데 그 마이산성이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왜냐하면 고려가 남진에서 거기 왔을 땐 고려가 거기서 지켰고 백제가 처음에 지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신라가 뺏어서 지키고 막 몇 개 군들이 그 아주 요충지거든. 그래서 거기가 그 완만한 고개 아까 내가 석현 현 돌아가는 거 그런 데가 다 부산의 대연동 이런 현자 들어가는 건 다 마차 다니는 길이었잖아요. 차현이 바로 거기에요. 현 고개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주관까지 그 사이에서 반란이 아주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어. 그런데 나중에 그 후은요 10조를 해석할 때 그것을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차량 터널을 하고 공주광하고 묶어가지고 거기가 우위의 기준점이고 이 호남, 이 전라도가 땅이다. 나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 역사를 해석하는 이 사기꾼들은 제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지금 차연이라는 그 고개하고 공주광 사이에 반란이 하도 일으켜서 왕건이 거기 그 부호들을 모아가지고 왕건이 이제 이 고려가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지금 국가를 지금 한참 융성시키고 있는데 너희들이 충청도에서 이렇게 자꾸 반란 일으키면 되겠냐? 그리고 너희들이 반란 일으키면 이게 고려가 망하지 않겠지만 아주 신경 쓰이니까 너희들 지도자들이 이거 이제 반란을 좀 막아달라. 그러니까 그 충청도 그 지도자들이 왕건 아련한 앞에서 아유 그러면요 저희들이 뭐 앞으로 반란 안 일으켜야죠. 우리 고려를 일으키는 왕건 각하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희들이 반란 일으키면 쓸 것이요? 저희들이 아주 알아서 다 이렇게 할 테니까 염려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왕건이 그래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한 몇 달 있으면 또 충청도에서 반란이 일어나. 그러니까 나중에 왕건이 뭐라고 하냐면 충청도 저놈들은 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간사하게 하고 뭐 행동을 이렇게 뭐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속에 역심을 품고 있어가지고 계속 그 반란을 일으키는 놈들이니까 저놈들하고는 왕후 친척간에 사돈도 맺지 말고 저놈들은 조정에 등용도 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왕건이 죽을 때 후녀 10조 중에 8조에서 그걸 놓고 죽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일본 놈들하고 신라하고 이 합작해가지고 왕건이 얘기한 그 후녀 10조는 차령산하고 공주하고를 묶어가지고 이 호남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왜냐면 아니 공주면 공주고 차령산이면 차령산이지 왜 차령산하고 공주하고 묶어가지고 이남 호남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해석을 교과서에 싣고 막 학자라는 놈들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눈만 끔먹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차령산이라고 하는 것은 왕건이 죽고 나서 900년 후에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를 침략하기 위해서 남쪽 부산서부터 광개토왕비까지 전부 다 청량을 했어요. 청량을 할 때 우리나라 본래 산은 차령산 그런 산은 없고 무슨 뭐 태백산맥 저기 추풍령 무슨 미시령 뭐 한계령 무슨 이런 대관령 뭐 이런 것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인들이 여기 보니까 차령산도 이게 그 사령 산맥이 있어 이렇게 하여튼 1900년 전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차령산이라는 산을 만들어가지고 명명의식을 한 거예요, 일본놈들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본래 신경준 선생이 산경표라는 걸 만드는 건북정맥, 무슨 금남정맥, 그것밖에 없고 그런 차령산이라는 건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왕건이 이미 900년 전에 죽을 때 진짜 차령산이 생길 테니까 거기가 공주하고 묶어가지고 무슨 호남이 뭐 배역한 땅이다. 이런 엉터리 해석을 하는데도 이 호남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나 무슨 정치할 생각만 하고 눈만 끄먹고 그런 거 하나 명쾌하게 해답을 못해요. 그게 차령산이라는 있지도 않았는데 왕건 시대에. 그리고 공주광 외라고 써 있는 건 분명히 무슨 얘기냐면 공주광을 기점으로 해서 정확히 일치하잖아. 공주광 외에는 이 공주광에서 바깥으로 둥그렇게 원을 그리면 이게 이제 여러분 원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원을 그리면 요 밑에가 백마강이 있으면 백마강 원을 그리면 이 원하고 이 원하고 겹치는 데가 경계야. 그럼 공주광에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 이게 무한대로 올라간다 해도 차연, 이남, 공주광 외에는 정확히 일치하잖아. 거기서 왕건을 향해서 충청도 사람들이 쿠데타를 계속 일으켰고 전라도에서는 단 한 건도 고려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적이 없고 전라도는 오직 고려의 충성만 다 해가지고 그 민족의 뿌리가 바로 전라도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전라도가 뭐 배역을 해. 뭔 배역을 했는데 엉터리 역사를 그대로 믿고 있는 이게 참 서글픈 현상인데 이것은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그 깨끗이 지워버리고 그건 완전히 조작된 역사다. 그리고 차연이라는 것은 당시에 대전 상거리 무슨 천안 상거리보다 더 유명한 한반도의 최초의 현대적인 바퀴를 달고 도는 그 수단에서는 최고의 번화가였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보면 그 산을 갖다가 뭐라고 하면 도고리봉이라고 그래요. 도고리봉. 지도에 그렇게 나와요. 도고리봉이라고 나오는데 거기 내가 조사차 거기 가서 그 지역 유지들을 만나서 물어봤어. 저 도고리봉이 무슨 뜻이고 그랬더니 몰라요. 여러 그 대학에서 나와가지고 저걸 우리 보고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도고리봉이 아직 뭔 뜻인지 몰라요. 당신들 그래가지고 그 머리가 들어갑니까? 도고리봉이 뭐예요? 도거리야, 도거리. 옛날에 신라에서 마차가 일로 다 통과해가지고 여기가 물류 창고 아니야? 여기 신라의 그 중부사령부 그 밑에다 물류를 갖다 놓고 거기서 이렇게 분배한 데 아니요?
그럼 마차가 많이 다니니까 도거리잖아. 도읍도자에다가 그 수레거자에다가 마을 예자. 사거리, 오거리 여는 게 4개로 크로스 되는 게 사거리, 5개로 크로스 되는 게 오거리. 이게 다 마차 다니는 기준의 표시잖아요. 그래서 그 도거리봉이라는 건 그 사투리 도거리가 도고리로 바뀐 것 뿐이지. 저 먼 데서 그 사람이 보이잖아. 마차 타고 이리야 이러고 가서 야 도거리봉 보인다. 저희가 어서 가자. 거기 가서 쉬어서 가자. 뭐 이렇게 달리던 그 도거리봉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문경준 하는데 당신들은 몰라?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 학자들은 돈이 안 생기면 그런 거 관련 안 된다니까. 그거 해가지고 강의에서 뭐 돈 얼마 나오는 거 이런 것만 하지 그런 역사적인 진실 이런 거 아무런 관심도 없어. 거짓말만 그냥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라도가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쓴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세월이 다 지났으니까. 그런데 역사가 잘못된 거는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충청도에서 유궁달이 손녀딸이 왕건의 셋째 부인인데 거기서 광종하고 정종하고 아들을 둘을 낳아요. 근데 이놈들이 충청도의 원한을 뒤에서 자꾸 푸시하니까 이것들이 그 쿠데타를 모의하는데 박수리 장군이 그때 경호실장인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왕모 해종대왕한테 대왕 지금 저 광종하고 정종 저 애들이 계속 쿠데타를 모의한다는 정보가 계속 오는데 저거 손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모가 몇 번 불러다 얘기를 했어요.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 충청도 놈들 특이 아니요 저희들이 무슨 형님한테 쿠데타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저희들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뭐 이러니까 왕모가 그렇지. 그거 봐. 쟤들 데려다 물어봤는데 절대 그런 거 없대잖아. 당신 그런 어디 그 정상배들이 헛소리 하는 거 그거 듣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 왕씨 집안에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은 그게 그런 쿠데타 그런 거 안 해.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같은데 아무리 이복동생이라고 걔가 왕이 먹기 위해서 형을 죽인다는 게 말이 돼? 앞으로 그런 따위 소리 절대 하지 마. 그러니까 박수리 잭소리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걔들이 쿠데타 해가지고 그 전라도 나주 50인 씨를 맞았죠. 전라도 세력이 그때 아주 몰락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고 그만둘게요. 충청도 사람들이 그렇게 전라도를 미워하고 반란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궁예한테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충청북도 그 칠장사 7살까지 자랐잖아요. 그 경문왕의 아들인데 무슨 법사 저거는 그 사이비 놈들이 신라의 그 28대인가 경문왕한테 셋째 부인인가한테 난 저 아들이 앞으로 신라를 들러 엎을 테니까 저놈을 빨리 해치우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버드나무에 올라가서 그 밑에 연못에다 떨어뜨려서 죽이는 걸로 작전을 짰는데 그것을 그 셋째 부인이 생각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종을 시켜가지고 걔를 어떻게든지 살려라. 그 버드나무 밑에 숨어 있다가 떨어지면 즉시 내가 입을 막고 밤중에 이제 뛰어라. 그래가지고 밤은 밤에 떨어뜨리는 걸로 그렇게 작전을 짰거든. 그래가지고 그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칠장사에서 키웠단 말이야. 근데 그 칠장사에서 키우면서 이 궁예가 한 7살쯤 돼가지고 얼마나 이게 개구장인지 걱정이 아니라 유모일 거예요. 전맥에서 키웠으니까. 그 유모가 키웠는데 그 분통이 터져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경문왕의 아들이 그렇게 해서 너 죽으려고 하는 걸 사전하는데 너는 이렇게 함부로 커서 안 돼. 그래가지고 궁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궁예가 그 소리를 듣고 엉엉 울고 나서 신라 요것들이 뭐야 저희들이 왕에 처먹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내가 신라를 들러갖고 말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칠장사를 떠나가지고 강원도 3달 사이 가서 공부를 하고 무예를 익히면서 일을 가는 사람 아니야. 그래가지고 죽주산성에 기원이한테 가서 나 좀 받아주시오. 그러니까 기원이가 딱 보니까 이 궁예가 보통 놈 아니거든. 받아주긴 받아주되 절대 무슨 반장도 안 시켜. 그냥 밑에 마당이나 쓸고 이런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궁예가 내가 그런 거 하려고 얘기하냐? 그래가지고 강원도 양길이 이제 그것도 호족인데 양길이한테 받아줘가지고 양길이 딸하고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궁예가 나중에 이제 득세했는데 그 충청도가 그 궁예 하나 믿고 호족 1,000호가 철원으로 이사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궁예한테 모든 걸 걸었는데 이 충청도는 철학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일사이군 안에 이 사람들은 한 왕조를 섬기면 끝까지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궁예를 믿고 모든 걸 다 오리는 사람인데 궁예가 전라도 세력들한테 죽으니까 이것을 그 충청도 사람들은 아주 그냥 원한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나주 출신 해종대왕을 죽이고 그 후로 이 전라도를 많이 모략하고 미워하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게 경상도 오고 이렇게 막
혼합돼 가지고 전라도가 이제 아주 억울한 누명을 많이 썼는데 그 충청도가 본래 반란의 고장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충신의 고장이기 때문에 궁예에 대한 충신이 그 사람들은 면면이 흐르는 그런 어떤 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충청도 사람도 이제 와서 이해할 수 있어요. 충청도고 전라도고는 앞으로 어떻게든지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제가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특히 충청도 사람들이 오면 내가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많이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구를 반목하고 이렇게 편가르지 말고 전부 화합하는 그런 민족으로 거듭나자는 그런 간곡한 저의 그 소망을 담아서 죽을 때까지 이런 짓을 계속 하려고 생각합니다. 긴 얘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